전체적으로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기록 목록에 따른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모릅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도 신문상에 먼저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야 저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묻는데 저걸 답한다고 생각하면 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판관님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 목록에 있는 대로는 저 기재가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 2024년 10월 17일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 출입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청구했느냐라는 질문 받고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영장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제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그 1시간 10분 동안 PPT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은 전체적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속기록도 봤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기자의 질문과 제 답변 내용의 워딩까지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속기록에 지금 물어보신 내용처럼 이 질문의 내용이나 제 답변의 취지가 그렇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제가 사실 당시에 결국 질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 압수영장을 청구했느냐 이 질문이었던 걸 이해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당시 수사 초기에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게 기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20년 4월에 도이치모터 사건이 고발이 되었고 20년 9월에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 추가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2020년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이 2020년 11월 5일자로 반부패 수사 2부에 코바나 컨텐츠 고발 사건을 배당함과 동시에 그 전에 이미 진행됐던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회신이 온 다음에 11월 5일자로 수재 사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후에 배제 이후에 이성윤 수사팀에서는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강제 수사가 11월 9일자 코바나 사건으로 김건희, 최은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고, 근데 그게 통째로 기각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압수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은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수사와 관련돼서 강제 수사 여부를 여쭤보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김건희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였던 코바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이게 모두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 사건 등 코바나 사건 등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 그 맥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사건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피청구인 제가 제한된 시간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야지 그 다음 설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간략하게 제가 묻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 제한된 시간이어서.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다시 한번 요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금 드렸던 설명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이 답변을 듣고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1차 수사팀 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무엇이었냐? 왜 수사팀이 바뀌고 재청구 시도를 한 번도 안 했냐라는 질문 받고 피청구인은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이나
두 개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가서 됐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답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연달아 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질의응답 초반에 나왔던 것 같고 이 두 번째 질문은 MBC 기자가 한참 뒤에 물어봤던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질문을 이해했고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한 것은 맞죠? 동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당일 신문과 방송 등 모든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된 사실이 있죠. 모든 언론이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당시 수사 결과 발표 때 여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포인트로 다양한 보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갑제 32호증 먼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이렇게 다 이 제목을 달아서 방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이 직접 기자들한테 답변한 워딩 내용까지 연합뉴스에서는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저런 취지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한 계좌 추적이 있었고 주로 주가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증권 계좌들에 대한 계좌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계좌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은행 계좌는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서 여러 차례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압수영장 청구한 것은 코바나 사건에 대한 것이고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죠.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건은 김건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2018년 19년에 대기업 여러 곳으로부터 전시 협찬을 받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범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2018년, 19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15년이라든지 2010년이라든지 자,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예, 혐의 사실은 다른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 도이치모터스와 권오수, 김건희 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현황, 주가 상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범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장 청구에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언제 답변했다는 말씀? 기자회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코바나 사건이 주된 당시 수사는 코바나 사건이 주되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강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양 묻겠습니다. 59호증 수사기록 목록 제시하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그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동시에 했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사기록 목록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2020년 4월 7일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11월 3일 날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심리분석 의뢰해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날 수사 착수 경위 관련 자료가 첨부된 수사보고가 처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서야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보고가 되고 2020년 12월 2일에서야 2013년도 경찰 내사 기록이 첨부됩니다. 그 이후 2021년 9월 6일에서야 관련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서 9월 7일에 1차 주포 이정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2021년 11월 2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수사 목록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했던 사건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답변서에도 상세히 기재해 드렸다시피 저 수사 진행 경위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말씀드린 겁니다. 거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년 4월에 고발이 된 다음에 20년 9월에 고발인 황희석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 전에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의뢰가 있었고 11월 3일에 심리분석 회신이 왔었고 11월 5일자에 반불패 2부에서 수재 사건으로 피의자 김건희, 권오수 등을 등록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1월 18일자 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자료라는 저 수사 보고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통상 검찰에서 처음에 수사 착수할 때 쓰는 수사 착수 보고서가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수사가 착수됐던 그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기록 목록에 따른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모릅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발언을 다 아주 길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청구인 대리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자꾸 끊으시는 것은 조금 좀 그런데 예. 답변도 신문상에 먼저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야 저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묻는데 저걸 답한다고 생각하면 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재판관님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 목록에 있는 대로는 저 기재가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기록 목록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저 기록 목록 외에 또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에는 11월 18일자 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자료라는 수사 보고를 가지고 저 보고서가 있으니까 저 때부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수사 보고서는 저희가 통상 수사가 착수됐을 때 쓰는 수사 착수 보고서는 아니고 그 기존에 있었던 수사 착수에 대한 일련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서 넣어놓은 수사 보고서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2020년 11월 9일 코바나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수사 기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으로 봐서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장 범죄 사실을 청구하면서 거기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 도이치 사건 범죄 사실이 없다는 건 미리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신문사항에 2월 20일자 최재훈 준비서면 15면이라 적어 놓으셨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쓴 거는 당시 자, 이 그럼 당시에 다시 한번 도이치 묻겠습니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이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표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 사건은 그 전에 이미 고발이 됐고요. 이미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 회신까지 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장 범죄 사실에 코바나 사건만 넣은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수사팀이 아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고 있었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자, 주가 조작 사건에 심리 분석 회신 결과도 없이 수사를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심리분석 근데 결과가 심리 11월 분석 3일 날 왔습니다. 11월 3일 날 왔는데 아무런 피의자 조사도 없이 영장 청구했다는 겁니까? 그럼 코바나 컨텐츠 사건은 11월 5일 날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일 뒤에 압수수색이 청구됐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은 계좌주, 즉 전주 중에 압수영장 청구한 사람 없다고 답변한 사실 있죠? 예, 이전 수사팀부터의 수사 경과를 쭉 봤을 때 사실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대중 주범들에게 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일반 계좌주, 전주 성격의 계좌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 김건희를 포함해서 그 부분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해서 약 25억 원 이득을 챙긴 그 과천 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운영하는 동일삭도 대표 이모 씨 알고 있죠? 이승근이라는 사람이 수사 대상자였다는 알고 있고요. 이 질문에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해서 25억을 얻은이라고 돼 있으면 범행에 가담해서 범죄 수익을 얻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이승근은 이정수 검사장 수사팀에서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이권 처리된 사람입니다. 가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승근은 김건희와 같은 권오수의 지인으로서 도이치 사건에서 권오수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계좌주 전주는 맞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거는 계좌주 전주가 아닙니다. 확실한 알겠습니다. 거는 이승근은
전혀 계좌주 전주 같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7일 이승근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편철한 사실이 있지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수사 기록이 있다면 맞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4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5번 갑제 61호증 이정필 법정증언 녹취서 제기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이 기자회견에서 이정필이 법정에서 권오수가 계좌관리 잘해주면 30-40% 수익을 챙겨준다는 얘기는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 조사를 다시 했더니 법정 지술이 맞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구체적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속기록에 기재되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정필은 근데 2022년 4월 22일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 녹취서는 못 보셨나요? 혹시? 아니 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지금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정확한 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이정필이 2021년 1차 검찰 조사 때 김건희에 대해서 수익 30-40%의 수익 보장한다는 얘기를 자기와 권오수가 대화를 나눌 때 김건희가 옆에 있었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언론에 다수 났었고, 근데 다만 그게 2022년 권오수 1심 재판에서 법정 진술이 후퇴를 하면서 변경이 됐고요. 2023년에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송경호 수사팀에서 이정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정필은 자기가 법정에서 말한 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권오수와 김건희에게 수익의 30-40%를 챙겨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 김건희는 자리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명확히 진술을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지금 1차 검찰 조사 때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이후에 법정 가서 진술이 바뀌었고 이후에 저희가 검찰에서 다시 추가 조사한 결과 김건희가 없는 상태에서 권오수와 이정필이 30-40% 수익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피청구인 제가 추가로 물어보면 법정 진술이 조사해 보니까 법정 진술이 맞다라는 얘기는 김건희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법정 진술에서도 똑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희들은 방점은 어쨌든 김건희 추가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정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이정필은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오수와 30-40% 수익 얘기를 했다고 하였고요. 그건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인데 법정에서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물어보니 법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없는 자리에서 얘기한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2024년 7월 20일 김건희에 대해서 그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로 방문 조사했죠. 조사한 거는 맞고요. 방문 조사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에 표현을 좀 달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제3의 장소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라고 한다면 결국 피의자의 소재지나 현재지로 저희가 찾아가야 될 것인데요. 저희는 분명히 출석을 하고 요구했고 장소를 협의해서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가 조사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죠. 거부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2023년 9월에 반부패 수사 2부장을 부임한 이후로는 변호인과 협의할 때 변호인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다만 조사 시기와 장소에 대한 부분을 협의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당시에 검찰청에 대한 소환을 출석을 요청했습니까? 예, 요청했습니다. 근데 출석에 불응했습니까? 출석을 불허한 게 아니라 조사는 받겠는데 검찰청은 곤란하다는 등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죠. 예, 형사소송법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출석에 불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경호처 조사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 변호인과 협의를 하였고 저희는 검찰청으로의 출석을 처음에 요청하였고 검찰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석이 어렵고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당일 명품백,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같은 날 함께 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누구였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 도이치 수사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준비 서면에. 같은 날 조사했고 저희가 먼저 저희 도이치 사건 수사팀이 먼저 조사를 했고요. 대면 조사를. 그 이후에 명품백 팀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이 언제 도착했거나 이런 건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그 검찰청 소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호 문제 때문에 부득이 지금 경호실로 가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예,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 쪽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검찰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요 인물들, 정치인이나 경제인 같은 분들도 비공개 조사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소환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등으로 해가지고 그 동선을 이렇게 보완해서 들여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 신분상 경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검찰청을 출석하게 된다면 경호 인력이 대동을 해야 되고 사전에 동선 등에 대해서 경호 인력이 체크를 해야 되는 등의 많은 절차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수사 보안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경호 안정상의 얘기를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어차피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게 원칙적인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면 조사를 한 후에 특별히 김건희나 최은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대면 조사 이후에요. 네. 대면 조사 이전에 2차 서면 답변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는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1차 서면 답변, 2차 서면 답변, 그리고 이 대면 조사 외에는 아무런 수사가 없었잖아요. 피의자에 대해서요? 네. 피의자에 대해서 그 이상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서면 조사 2회와 대면 조사 1회가 있었는데요. 자, 추가로 묻겠습니다. 계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추적했다라고 준비 서면에 얘기했는데 예. 뭔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다는 겁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었으니까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관여된 6개의 증권 계좌를 중심으로 추적했습니다. 그거는 도이치 사건 전체에 대해서 증권거래소나 감독원에 대해서 증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김건희에 대해서 계좌를 압수하거나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했던 것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건희에 대해서 특별히 혐의점을 갖고 계좌를 압수하거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국회에도 내드렸고 증거로도 내셨던 51호증으로 기억하는데요. 압수영장 내역을 보면요. 21년 5월경에 저희가 2차례 계좌영장 청구를 했고요. 그거는 도이치모터 사건 피의 사실로 김건희 계좌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다양한 계좌들이 있죠. 권오수라든지 각종 주범들의. 어쨌든 간에 그 시세조정 거래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심리결과 분석 결과 이상 거래로 판단된 김건희 명의의 계좌 6개에 대해서 증권 계좌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일 뿐이지. 거래소가 아니고요. 계좌 추적이니까요. 증권 계좌,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증권 겁니다. 계좌 외에 증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려는 것에 불과하지 김건희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계좌 추적도 하고 금융거래라든지 각종 자료를 확보해야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지요. 예, 10월 17일자로 보도 참고 자료를 저희가 배포했고요. 그건 저희가 증거 자료 제출해 드렸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보도 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명칭도 명확하게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보도 자료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보 담당관의 연락처와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 문서로서 저희 내부 게시망과 그다음에 검찰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건 공식 문서고요. 보도 참고 자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사건 내용이 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 기자분들이 보도를 하실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배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 참고 자료는 저희가 검찰 내부라든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된 자료입니다. 자, 보도 자료든 보도 참고 자료든 출입 기자단한테 그것을 배포한다는 것 자체는 이 내용이 수사 결과로서 사실이고, 따라서 이렇게 수사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실이고 열심히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허위는 없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공식 문서와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띄워지지 않는 거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아니, 겁니까? 용어를 계속 혼용해서 쓰시니까요. 잘못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도 참고 자료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 47호증에 오면 하단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권모 씨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이라고 내용 기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제 82호증 권오수의 증언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권오수는 2022년 10월 28일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건희는 내가 팔라고 한다고 팔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증언 녹취서 보셨습니까? 예, 봤고요. 예. 그러면은 권오수의 이 법정 증언 내용과는 이 보도 참고 자료의 내용하고는 사실이나 평가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은 우선 어떻습니까? 아니, 그 이 서면에 사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서면에도 그렇게 쓰셨던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권오수는 저희 검찰이 시세 조정을 했다고 해서 주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권오수는 재판에서 시세 조정 사실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검찰 지금 보여주신 거에도 검찰 신문이 뭐냐면 이 답변에 대해서 아니 결국에는 권오수 당신이 김건희와 주식을 팔라고 하면 팔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오수가 지금 부인하면서 저는 김건희와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질문하는 검사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수사팀이랑. 결국 공판 검사를 했던 예전 수사팀도 결국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질문을 했는데 권오수는 부인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수사를 쭉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사실 인정하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봐서 권오수의 이 법정 진술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인 진술로 믿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저희가 예전 수사팀부터 지금 수사팀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수사 결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4년 10월 16일 4시경에 레드팀 회의 개최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레드팀 회의 누가 소집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사팀은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휘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말하자면 수사팀의 의견은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내부 부장검사 회의 등을 통해서 리뷰를 해보자라고 해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이창수가 소집한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을 테니 맞을 텐데요. 그 의견이 지휘부에서 누가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날 바로 당일 결정이 됐습니까? 바로 당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도 준비하고 회의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언제쯤 개최 요청이 있었습니까? 개최한다고? 개최 요청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저희는 적어도 그 며칠 전에 수사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팀 회의를 소집한다고 한 날이 언제냐고요? 피청구인이 알게 된 날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며칠 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참석할 수 있는 부장 검사 등 수사 관련돼서 고참 검사님들 일정 따라 가지고 회의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회의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회의 자료라든지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며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드팀 참석자에게 사건 개요와 증거를 피청구인이 설명하고 수사팀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이 회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 내부 규정으로 보면 부장검사 회의에 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검찰 예규에 대검 예규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체 구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처분 결정 등을 할 때 뭐 부장검사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기관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됐고 그 경우에는 수사팀이라든지 그 안건을 올리는 쪽에서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레드팀 참석자에게 배포된 건 뭡니까? 지금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수사 결과 브리핑할 때 사용했던 PPT와 지금 보도 참고자를 보셨는데요. 그거보다 한 1.5배 정도 좀 더 상세한 버전을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PPT로 설명드렸고 그런 류의 회의 자료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레드팀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수사팀의 의견과 반대되는 논리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옳고 정당한 것인지 잘못이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레드팀 회의를 운영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레드팀이라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기사 검색만 해보셔도 예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건 때도 레드팀 부장검사회의가 있었고요. 그건 이성윤 검사장 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레드팀에게 뭐 수사 기록이나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수사를 담당한 피청구인이 보도 참고 자료보다 조금 더 추가해단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피청구인이 수사팀의 대표로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면 레드팀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이 회의가 4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증거 자료로 수사 브리핑 때 썼던 PPT 자료를 제가 재판관님께 드렸는데 보시면 상당히 상세합니다. 그리고 보도 참고 자료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상세합니다. 부장검사님들은 사실은 생각 이상으로 수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이런 수사 했냐, 이건 어떻게 판단했냐 충분히 의견이 나왔고요. 그 의견들 종합해가지고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예. 네. 그 수사팀에서 레드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레드팀 회의 끝나자마자 다음 날 10시에 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 있죠. 네. 레드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고 네. 보도 자료도 작성하고 불기소 결정 이유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레드팀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당장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의견을 주시거나 그런 것들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바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날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부분 설명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결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회의를 하고 나면 바로 발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보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명 이상을 모아놓고 저희 수사 결론과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를 시간을 끌어서는 수사 보완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드팀 회의 끝에 저희가 결론이 적정하다고 판단됐다면 곧바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레드팀 회의 개최 전에 이미 불기소 결정은 정해졌고 이유서도 작성이 됐고 보도 자료도 다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아니 뭐 보도 자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드팀 회의에 쓰는 회의 자료 정도로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됐었고요. 수사팀은 수사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휘부 보고 이후에 지휘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처분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점검을 받은 것이고요. 점검 결과 만약에 보완이 더 필요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는 더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바로 처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주지청 검사 김민구 파견받은 경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민구 검사가 자꾸 서면에 등장하고 하시는 이유를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김민구 검사는 2022년 7월에 반부패 수사 2부로 와서 2024년 7월까지 부부장 검사로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송경호 수사팀 때부터 주무 검사로 있었고요. 수사팀의 핵심 검사입니다.
제가 2023년 9월에 부임했을 때도 가장 수사를 잘 아는 검사가 김민구 검사였고요.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7월 달에 인사이동을 해서 공주지청장으로 발령이 갔지만 당연히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떠나고 당연히 그 후임 저희 현 수사팀이 있음에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현재 수사 관련된 부분을 메신저나 뭐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 검사님이 제일 수사상을 잘 아시니까요. 만약에 그 검사님이 그런 식으로 유선상 내부 메신저 등으로 협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저희 중앙지검으로 출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민구 검사도 공주지청장이라 기관장입니다. 그 기관장이 근무일에 본인 청을 비운다는 것은 사실 그 근무 이탈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올 때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뭐 검찰청 대검이라든지 법무부장인지 이런 직무대리 명령 받아서 했습니다. 자, 그 김민구 검사 파견 직무대리 명령 받아서 수행할 때 수사팀이 전결로 결정합니까? 검사장 승인이나 요청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문은 저희가 기한해서 올리고요. 아마 그 결제 라인에는 검사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 아마 근데 김민구 검사를 직무대리 만약에 필요해가지고 저희 청으로 불러서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가지고 수사에 참여시켰다고 한다면 그건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사장이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뭐 피청의 직접 그런 신청서 작성하고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이 내려졌고 검사장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장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검사장께서는 필요하면 수사팀에서 적절히 조치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 기한하고 이제 그 결제 라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라인에 따라 가지고 상급 기관에 보고를 했고 규정에 따른 명령을 득해 가지고 김민 검사가 출근하게 하였습니다. 네, 제안 이제 가겠습니다. 예. 다음 저기 조상원 피청구의